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현애는 노인의 눈이 적어도 한 번쯤 짧게라도 잠옷 밖으로 드러난 그녀의 속살 어디에라도 닿을 줄 알았는데 시종 무관심인데 조금은 놀랐다. 그녀의 경험으로 보면 환갑이 넘고 고위에 이른 노인들도 그녀 앞에서는 그녀의 몸에다 눈을 대놓고 뗄 줄을 모르던 거였다. 배구암 지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계약. 전직 국회의원, 연속은 아니지만 사선인 김노인은 전세로 든 아파트 9층의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코끼리 거죽처럼 우중충한 창밖의 해거름역 하늘에다 눈을 대고 굳혀버렸다. 아파트를 널브러뜨려 놓은 것 같은 땅 쪽보다는 눈이 덜 피곤해서였다. 그는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좌골 신경통 때문에 휠체어와 시중증과 하루에 3번씩 복용하는 약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의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여든을 한참이나 넘은 나이가 준 것이기도 했지만 좌골 신경통은 감기를 많이 앓았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 그는 보통을 훨씬 넘는 체격과는 상관없이 30대 이후 사철 감기에 시달리곤 했었다. 지금은 늙어 쪼그라들어서 볼품이 없지만 옛날엔 건장한 체격이었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다. 그때의 위험이 아직도 그의 어깨와 머리에서 풍기고 있었다. 굵고 깊은 주름이 패어있는 얼굴과 축 늘어진 턱과 뺨, 그 위에 돋은 검버섯, 그리고 두루뭉술이한 코 주변에 갈라진 눈바닥에 금처럼 붉어져 퍼지고 얽힌 핏줄 등이 그의 또 다른 위험의 장식품이었다. 김노인은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 돌렸다. 그 자리에서 등으로 밖을 가리듯 방향만 고쳐 잡았다. 그는 출입문 쪽을 짧게 바라보던 눈을 무겁게 감으면서 부서지고 먼지 낀 소상처럼 굳어갔다. 부엌에서 식모가 내는 물소리와 그릇들이 부딪는 소리가 실내의 정적을 더욱 높여주었다. 거실에서 내는 가래 끓는 목 다듬음 소리가 신호이기라도 하듯 부엌에서 나던 소리들이 뚝 끊어졌다. 그러자 색바래진 벽과 천장이 갑자기 우중충하고 칙칙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고 뿌연 형광등 불빛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붉으죽죽한 색깔이 섞여 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진 그림자조차 희미하게 변해버린 거실은 마치 절망감이 서린 정적에 짓눌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김노인은 이번에는 목다듬음 소리를 좀 길게 2번을 되풀이해냈다. 그것은 실내에 가득 서려 그를 휘감는 정적을 휘젓고 헤어나려는 몸짓 대신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부엌에서 다시 물소리와 그릇들 부딪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이제 자신을 귀에다 맡겨버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거실 밖의 하늘에다 눈을 보내는 것과 눈을 감고 앉아 귀로 소리만을 듣는 것을 일과의 큰 일로 삼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오고 있는 거였다. 초인종 소리에 이어 식모의 조심스런 발소리가 출입문 쪽으로 가고 있었다. 문을 여는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심하는 발소리에 이어 식모의 알림 소리를 들으면서야 김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저 인제야 새로 사람이 왔는데요. 하고 나서 식모는 바로 물었다.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럼 세워둘 작정인가? 김노인은 식모를 입으로만 가볍게 나무랐다. 식모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다. 그녀는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높은 소리가 나는 걸음걸이로 새로 왔다는 사람을 김노인 앞에다 안내해 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김노인은 그제서야
다 뜬 눈을 조금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이름이 뭔가?" 라고 나직이 그리고 느리게 물었다. 노인의 굵고 차분한 음성이 그의 내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았다. "현애예요. 성은 박가고요." 식모의 안내를 받아 김노인 앞에 선 새로운 사람이 바로 대답했다. 그녀의 몸짓이나 표정에 조금도 어릿거림이 없었다. 그리고 침착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도 않았다. "거기에 앉아라." 김노인은 현의 왼편 벽 밑개의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네, 고맙습니다." 현애는 아주 또박또박 움직였다. 소파로 한 걸음 뒷걸음쳐 앉는 동작 하나하나가 거의 정확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보며 짓는 미소가 순진스럽기 짝이 없는 밝은 것이었다. "네가 해야 할 일과 보수에 대해서는 다 들었고 마음을 정하고서 온 거겠지." 김노인은 현애에게서 돌린 눈을 정면의 눈발 허공으로 보낸 채로 느리게 물었다. "네,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서 왔고요." 현애는 노인과 실내를 번갈아 뜯어보고 둘러보면서 맑은 음성으로 상냥하게 대답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현애는 이맛발의 허공에 보내진 노인의 망연자실에 가까운 눈을 지켜보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나 낭망, 증오나 분노, 그리고 그 밖의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다. 생기 없는 그 눈은 이 세상의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깊은 생리적인 각오로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마치 물빛이 죽어 검푸른 웅덩이를 연상케 하는 두 개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에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했다. 정적이 휘감고 있는 실내의 분위기 때문일까? 그는 그의 과거를 회상 속에서 현실로 재현시키면서 사방이 단절된 좁은 거실에서 평화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 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다. 턱 밑의 목 부분이 넓게 열려있는 흰 셔츠와 그 위에 명치 끝개까지 V자형으로 팬 굵은 털실로 짠 연회색 스웨터를 입은 그의 옷차림이 침묵을 도와 그를 더욱 근엄하게 해주었다. 현애는 노인에게서 눈을 떼어 거실 안의 사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느라 한 바퀴 돌렸다. 양면의 벽과 책장 위에는 노인의 국회의원 시절의 크고 작은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널리듯 여기저기에 걸리고 놓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방 주인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 늘어놓은 물건들 중의 눈에 띄는 일부였다. 그녀는 자기를 여기에 소개한 친구의 말을 기억으로 되살려내며 사진 속의 방 주인과 눈앞의 노인을 대조, 확인하는 눈으로 찬찬히 살펴나갔다. 그녀의 친구는 노인을 바라보는 동안 줄곧 경외심을 느끼곤 했다고 말했다. 노인은 재산이 많고 머리가 좋았고 영향력도 컸던 거물로서 중요한 일만 골라 하며 살아왔고 학벌도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듯 말했었다. 노인을 알고 난 뒤 그에 비하면 그녀가 알고 있고 보아온 많은 남자들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하찮게 여겨질 만큼 그녀의 눈에는 노인이 대단한 인물로 보였었다고 했었다. 노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다른 많은 남자들의 무능력과 천박함 그리고 초라함이 마치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 같다고 말했었다. 귀환을 하고 말문을 연 김노인이 고개를 들며 시선을 대어놓는 바람에 현애는 생각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말을 이었다. "석 달을 못 채우든 더 연장을 하든 그건 네 자유다. 아마 너도 석 달의 기한이 길 거다.
전에 애들도 누구 하나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바로 대어 말한 현애는 이번에는 아까의 미소보다 좀 큰 앞니가 반쯤 드러난 웃음을 지었다. 너는 솔직하구나. 김노인은 현애의 미소를 눈으로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도톰한 아랫입술이 교묘하게 말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맨입술이 건조했으나 타는 듯이 붉었다. 그녀의 맑고 잔잔한 얼굴이 창백했기 때문에 실제의 색깔보다 더 진하게 보이는가 보았다. 아마 심심해서들 그랬었나 보죠? 어쨌든 너도 그럴 거다. 김노인은 담담한 표정과 어조로 말하고 나서 새 시중꾼의 얼굴과 차림새를 정식으로 뜯어보기 시작했다. 우선 그녀의 얼굴은 전의 시중꾼들에 비해 빼어나게 맑아서 속이 환히 들여다보일 듯했다. 미소를 머금은 표정은 취할 만큼 순진스러워 보였다. 얼굴만이 아닌 전체 모습이 곱고 깨끗하여 향기가 풍겨나는 것만 같았다. 어깨까지 닿은 곱슬거리지 않는 머리에서 풍기는 냄새는 아주 오랜 옛날에 맡아보았던 향기 같았다. 그것은 그가 그의 어린 딸을 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맡곤 했던 신선한 향내 같은 것이었다. 아마 50년 전쯤 옛날이었을 것이다. 그 뒤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다. 분명 그런 따뜻한 애정의 감정이었다. 그는 전의 시중꾼들이 그의 앞에서 반나의 몸으로 지내도 지금의 경우와는 다른 육체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었다. 여체의 온기를 받아 반응하기엔 그는 너무 늙었고 그리고 여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 대체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모조리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었다. 한데 새 시중꾼이 그의 시선을 피해 눈꺼풀을 살며시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 그의 눈이 자기의 속몸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골골 샅샅이 더듬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부엌 쪽으로 보내며 해가 바뀌었으니 너부터 보수를 조금씩 인상키로 했다. 하고 좀 빠르게 말했다. 현애는 눈꺼풀을 도로 올리기만 하고 노인의 구체적 설명이 있기를 기다렸다. 소변 1회 시중에 2,000원, 대변은 4,000원, 목욕은 5,000원으로, 기타 5,000원으로 말이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2만 원은 될 게다. 김노인은 부엌을 향한 채로 말했다. 주시는 대로 받겠어요. 현애는 또랑또랑하게 받아 말했다. 그래, 됐다. 지금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아줌마한테 물어 네 방을 알고 내가 부를 때만 오면 된다. 내가 어디에서 너를 부르는가는 네가 알고 있을 테니까. 네, 친구한테서 설명을 들어서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그렇겠구나.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라도 네 방으로 가서 쉬도록 해라. 김노인은 계속 입으로만 일렀다. 그것이 현애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그를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있고 집안을 구경하며 눈에 익힐 수 있어서였다. 그냥 이러고 있겠어요. 저녁 먹을 때까지요. 현애는 상체를 의자 등받이에다 기대며 앉음새를 고치면서 말했다. 그녀는 노인이 이른 말을 생각해내며 지금 이대로가 편해서요. 라고 바로 덧붙였다. 그래, 너 좋도록 해라.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현애는 조심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렸다. 김노인은 그대로 턱만 반치쯤 들었다가 내려보였다.
현애는 짧게 뜸을 들이다가 왜 저나 친구 같은 나쁜 애들만 쓰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네가 나쁘든 좋든 상관이 없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왔고 또 너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김노인은 지금까지보다는 좀 빠르게 대꾸해 주었다. 깨끗한 애들도 그만한 돈을 준다면 그보다 더 굳은 일도 할 텐데요. 너는 너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왜 모르겠어요. 21 나이에 남자에 대해 다 알고 술집으로 돌아 술과 담배를 배웠고 시집도 못 가고 돈밖에 모르니까요. 현애는 감추지 않고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나쁘다는 게냐? 김노인은 천천히 현애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쓸쓸하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려. 솔직히 말하자면요. 여자는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값을 지니고 있는 거다. 그것이 결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 것뿐이야. 생각해봐라. 그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냐. 절 위로해 주시는군요. 현애는 코로 한숨을 가늘게 내려 흘렸다. 아니다. 조금도. 김노인은 도리지를 느리게 하다가 말을 이었다. 인연을 맺은 기념으로 한 가지 일러줄 게 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너보다 돈이 없는 사내 녀석과는 절대로 몸을 섞지 않는 걸 원칙으로 세워두고 지키도록 해라. 아, 그렇네요. 맞아요. 현애는 상체를 의자 등받이에서 떼어 세우면서 탄성을 지르듯 하고는 바로 이어댔다. 안 그래서 맨날 당하고 날렸지 뭐예요. 너의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버린 것보다 몇 배가 더 길 게다. 김노인은 어두운 얼굴을 한 현애를 그윽이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세상이고 사람이고 다 싫어졌어요. 모두가 개똥 같았어요. 현애는 항변하듯 빠르게 말했다. 그녀는 세상을 그렇게 보았으며 그걸 세상살이 이치로 깨달았고 그래서 세상을 생각할 때면 분통이 터지곤 했다. 그녀가 보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멀고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에게는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혐오감과 실망을 안겨주던 거였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개똥 같다고. 김노인은 픽 코로 웃음을 흘렸다. 비소가 아니라 실소에 유쾌함이 섞인 웃음이었다. 그는 반짝반짝 빛나는 현애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애정을 느꼈다. 네, 모두가요. 사랑이든 무엇이든 어느 하나에 끝까지 마음을 주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일러바치듯 하는 현애의 말투가 어린애처럼 순진스러웠다. 그래, 너는 누구 한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줘 봤니? 김노인은 현애와의 대화의 재미에 빠져들고 있었다. 노인들이 손녀들의 재롱에 취하여 한가한 시간을 즐기듯이 그는 그의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표정과 많아진 말수에 놀라 엿보며 엿듣는 식모를 일별하고 현애에게 관심을 모아보내기만 했다. 그럴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너는 그래도 한 가지에는 계속 마음을 주고 살지 않느냐? 네? 돈 말이다. 돈이 없으면 사랑구실을 못하고 죽게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 모두가 맛보기로 살고 저만 잘 되려고 순전 깡으로 살아가는 판에서 말이에요. 맛보기? 깡? 깡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이냐. 깡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얘기도 들었어요. 깡패,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그래. 그러나 너는 깡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깡을 부리는가를 상상할 수가 없을 게다. 죽이겠죠, 뭐.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깡을 부려요? 그들이 점 찍은 사람은 어느 날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돼. 분명히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론지 없어져 버리고 말아.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게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음, 내 과거와 무관하지 않아서일까? 네. 현애는 눈에 놀라움과 의문을 담은 채 물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노인을 불러놓고 턱짓으로 가까이 다가와 서 있는 식모를 가리켰다. 노인의 시선을 받은 식모가 저녁상을 차려놨다고 알렸다. 음, 그래. 식모에게 대꾸를 보낸 김노인은 현애를 손짓으로 불렀다. 그리고 일어선 그녀에게 자, 식탁 앞으로 가자. 라고 첫 시중거리를 주었다. 제대로 해낼 때까지 그때그때 지적하고 가르쳐 주세요. 휠체어를 잡으면서 현애는 손과 눈에 서로 주눅기가 든 음성으로 말했다. 곧 익숙해질 거다. 그리고 힘들지도 않을 게고 내가 필요로 하는 너의 도움이란 적은 힘뿐이니까. 나직이 느릿느릿 김노인은 식탁 앞에 이르렀을 때 말을 끝냈다. 그는 현애를 맞은편 자리에 앉히고 나서 짧은 침묵을 지키다가 등을 보이고 서서 국을 뜨는 식모를 일별하고는 너의 보수를 말이다. 아까 말한 액수의 배로 올려주겠다. 라고 현애에게 시선을 보낸 채로 경쾌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거의 들뜬 음성이었다. 그리고 너무 빠르고 가뿐한 것이어서 노인의 목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네? 현애는 놀라고 귀를 의심하며 김노인의 확인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국잣질을 멈추고 몸을 획 틀며 쏘는 눈을 한 식모와 노인을 번갈아 살폈다. 4,000원, 8,000원, 1만 원, 1만 원으로 말이다. 저 그렇게 많이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올려도 하루에 5만 원쯤 될 게다. 네 하루벌이가 그 정도는 됐었지 않겠냐. 그런 날도 있기는 했지만요. 너는 시중 들기로 하고 여기 온 거다. 보수를 얼마로 정하든 그건 내 맘이야. 자, 밥을 먹자. 김노인은 아직도 현애에게 쏘는 눈을 주고 있는 식모를 눈으로 꾸짖었다. 움찔, 목을 움츠린 식모가 떠는 몸놀림으로 국그릇들을 가져다 놓고 뒷걸음질쳐 나가고 있었다. 현애는 노인의 세 번째 재촉말을 받고서야 숟가락을 들기는 했으나 제대로 놀리지를 못했다. 그것은 두 번째의 의문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시중의 대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노인의 말에 증오의 감정을 두 눈에 가득 담고 쏘아보던 식모의 내심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녀를 이 집에 소개한 그녀의 친구는 식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었다. 그녀는 이 집에 들어와 김노인과 마주한 뒤 그가 식모를 의식한 눈을 하던 걸 한참 만에야 생각해내면서 그녀는 일종의 호기심 같은 걸 느꼈다. 모르면 모르되 그녀를 이 자리에 소개한 친구도 이 비밀을 몰랐고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에 일러주지 않았을 게 틀림없다고 그녀는 단정해버렸다. 현애는 전의 시중꾼들이 이 집에 들어선 첫날과는 달리 김노인이 시중거리를 주기 전에 기타 항목에 해당되는 시중거리를 만들어냈다. 그 첫 번째가
잠자리에 든 노인의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였다. 노인은 저녁을 끝내고 나서는 자리에 누울 때까지 시중거리를 주는 이외에는 갑자기 마음을 바꾼 사람처럼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노인이 잠들기 전에 그녀의 두 번째 의문을 풀고 싶은 욕심에서 말을 걸 기회를 노리다가 그가 줄곧 감고 있던 눈을 뜨자 "시원하세요? 저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돼요?" 라고 물음을 빠르게 그러나 가만가만한 음성으로 냈다. 김노인은 시선만 현애에게 돌려주었다. 현애는 노인의 눈이 적어도 한 번쯤 짧게라도 잠옷 밖으로 드러난 그녀의 속살 어디에라도 닿을 줄 알았는데 시종 무관심인데 조금은 놀랐다. 그녀의 경험으로 보면 환갑이 넘고 고위에 이른 노인들도 그녀 앞에서는 그녀의 몸에다 눈을 대놓고 뗄 줄을 모르던 거였다. 열이면 열, 노인들의 눈은 놀랍게도 빛을 내면서 그녀와 있는 동안 그녀의 머리에서부터 자줏빛 페디큐어를 칠한 발끝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음미하면서 어느 한 부분 놓치지 않고 더듬기를 계속하던 거였다. "저 아무도 안 계세요?" 현애는 안마를 계속하면서 물음말을 조심스럽게 냈다. "왜? 궁금거리다 그거냐?" 김노인은 사이를 길게 두었다가 그의 특유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음성으로 대꾸를 주었다. 전의 시중꾼들한테서는 받은 적이 없었던 물음이었기에 그는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듯한 느낌이어서 반응을 보여준 거였다. "할아버지의 모든 것이 멋지고 부러워서요. 정말 들은 대로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요. 또 나한테 이런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집안은 아주 시시한 집안이거든요." 현애는 입안에 괜 침을 삼키고 나서 한숨을 가늘게 내쉬며 노인의 눈을 지켜보았다. "알 수 없는 말이로구나." 김노인은 입가에 보일락말락한 미소를 지었다가 지웠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돈도 안 받고요. 지금 이 말은 정말이에요." "석 달이 차가면 너도 아마 그 생각이 달라질 게다." "제 친구도 처음에는 이런 말을 했었나요?" "아마 비슷한 말이었을 게다." "큰 병원에 입원하시지 그러세요." "했었지. 전에 내 병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계셔서 이렇게 지내세요?" 그렇구나. 내가 그 말에 대답을 안 해줬구나. 친구가 내 집안 얘기를 하지 않더냐?"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있지." 김노인은 빈 입맛을 다시고 나서 말했다. "아, 네." 현애는 놀란 얼굴을 하며 주무르기를 멈추었다. "늙고 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을 들어봤지?" 김노인은 시선을 천장으로 보내면서 말했다.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같은 남만 못하려고요." 효자가 불여악처라고 했다. 지금의 나한테 할망구가 있다면 나한테 해줄 일이 네가 해주는 것밖에 더 할 게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네가 물으니 말을 해주지." 김노인은 다시 고개를 들어 현애를 올려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내 며느라이는 이런 시중을 들며 보내기에는 시간과 인생이 너무 아깝고 소중한 여자란다. 그리고 내가 집안으로 사람을 사들여 시중 들게 하는 게 손자 녀석들 가정교육에 지장이 많다는 거였다. 그 집안에 사들인 시중꾼들이 너같이 어리고 직업이 너나 네 친구와 같은 애들이었으니까.
아무리 요즘 많이들 그러는 세상이지만 정말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말해요. 현애는 자기도 모르게 흥분을 높였다. 그만 가서 자도록 해라. 김노인은 눈을 감아버리며 이르듯이 말했다. 저 돈 벌지 않아도 좋아요. 불러다 야단이라도 치세요. 숨소리까지 거칠게 내쉬면서 현애는 일어섰다. 잠귀가 밝은지 어두운지는 모르겠다만 많아야 2번쯤 부저를 누르게 될 게다. 김노인은 눈을 감은 채로 딴전 부리듯 이르기만 했다. 괜찮아요. 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현애는 허리를 구부려 이불 자락을 여며놓고 일어서며 뒷걸음질로 방을 나섰다. 대신 낮에 자도록 해라. 김노인은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올리듯 눈을 떴다. 천장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모든 힘을 써 목을 다듬었다. 그리고 나서 귀를 거실 쪽으로 돌려댔다. 새 시중꾼이 오는 날이면 되풀이하는 순서 중의 하나였다. 오늘은 그랬었지. 김노인은 전의 경우와는 달리 현애와 말을 주고받으며 꽤 긴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해내면서 거실 쪽으로 세워댔던 귀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그는 현애와 대화하는 동안 거실 쪽의 소리를 듣는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였다. 현애의 시중이 전의 시중꾼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것이었으며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원하고 상쾌한 그녀의 안마에 취해버렸던 때문인 것 같았다. 이미 식모는 전화질을 했을 것이다. 식모의 일러 받침을 받은 그의 며느리는 놀라 흥분해 있을 것이다. 이번에야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지. 김노인은 혼자 소리를 크게 냈다. 그는 한꺼번에 끌어오르려는 hir랑과 분노의 감정을 자제력으로 내리눌렀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데 인내력을 있는 대로 기울였다. 밖은 밤사이에 동장군의 기습을 받아 꽁꽁 얼어붙었다고 했다. 김노인은 밤새도록 기다린 내일을 현애에게 시중거리를 주는 일 이외에는 침묵으로 보냈다. 그녀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침착하고 담담하게 잘 해냈다. 현애도 노인을 따라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노인이 이상하게도 초조해하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모르는 척 시중을 들고 대기하는 데만 열중했다. 한데 노인의 초조는 이틀을 두고 계속되었다. 그 이틀이 지나자 노인은 마침내 그녀에게 시중거리를 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치로 알아내 시중을 들면서 식모에게서 노인의 증세에 대해 알아내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식모는 그녀의 말을 받아주기는커녕 시선도 돌리지 않았다. 그 이전에 3번인가를 아침 인사 삼아 말을 걸었으나 대꾸를 주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인의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쯤 말이 있으려니 했던 거였다. 그녀는 몹시 불쾌했으나 속으로 풀어 사겨버렸다. 그리고 답답했지만 노인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다. 그런 사흘째의 날이었다. 현애가 대변 시중을 막 끝낸 늦은 아침에 중년 여자가 나타났다. 현애는 그 여자가 노인의 며느리라는 걸 느낌으로 알아맞혔다. 노인의 며느리는 현애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굳은 얼굴을 한 채로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초인종 소리가 나기 전부터 출입문 쪽을 향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가 원한 것도 아닌데 현애가 그렇게 해두었던 거였다. 현애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는 식모에 이어 그녀의 방으로 뒷걸음질 쳐 가면서 노인과 그의 며느리의 표정을 바쁘게 번갈아 살폈다. 며느리와 마주한 김노인은
눈을 감아 현애가 첫 대면에서 발견했던 무기력과 거부의 감정이 굳어버린 듯한 눈빛마저도 감추고 있었다. 현애는 그것이 무서운 분노의 표정일 거라는 직감을 했다. 아버님, 인제 은행에 남은 돈은 1억도 못 돼요. 아버님의 재산은 이 아파트와 집하고요. 밉강스럽게 며느리가 질겅질겅 씹어뱉듯 말했다. 그걸 알려주려고 왔느냐? 그게 용건이냐? 눈을 감은 채로 김노인은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아니라면 믿지 않으시겠지요? 대꾸로 며느리가 발언했다. 짧게 용건이 뭔지 말해라. 그러죠. 망설임이나 조심의 빛이 없이 받아넘긴 며느리가 숨을 갈아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계약을 하려고 왔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당당했다. 계약? 누가? 노인의 말에 야스락거림과 비아냥이 섞여 있음이 느껴졌다. 이 시중에 대해 제가요. 저 아이와 같은 조건으로요. 나와 저 아이와의 계약 내용을 알고 있다. 네, 어떠세요? 집으로 들어오셔야죠.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가 재촉하고 나섰다. 김노인은 뜸을 들이다가 아침과 저녁을 식구들과 한 상에 앉혀라. 나를 그 아침과 저녁을 합해서 5,000원이다. 라고 천천히 말했다. 네, 좋아요. 며느리는 고개까지 끄덕여 보였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 관한 일에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의논하는 자리에 나를 참석시켜라. 그것도 5,000원이다. 노인의 말은 분명히 야스락거림이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세 번째는 집안의 모든 일의 결정권을 나한테 맡겨라. 한 가지를 결정할 때마다 역시 5,000원이다. 네? 그렇게 되면 당황하며 난색을 짓고 며느리는 망설임을 누렸다. 왜? 싫으냐? 요구대로 다 따르면 이게 무슨 계약인가요? 계약을 원하는 건 내가 아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며느리는 소파를 향해 통통 걸음으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아 턱을 축혀들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끌다 벌떡 일어서며 좋아요. 네, 좋아요. 라고 내던지듯 말했다. 그럼 계약서를 써라. 2통을. 김노인은 마지막 말을 이루고도 눈을 뜨지 않았다. 언제 들어오시겠어요? 며느리가 손가방에서 백지와 만년필을 꺼내면서 물었다. 그건 너 좋을 대로. 내일 들어오세요. 어때요? 네 마음대로 써라. 날짜는. 내일부터라고 쓰겠어요? 며느리가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 김노인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의 빛이 말끔히 가셔지고 없었다. 느긋함이 넘치고 더없이 평온한 얼굴로 바뀌어져 있었다. 계약서 쓰기를 끝낸 며느리가 한 장을 노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알고 기다리겠어요? 하고는 뒷걸음질로 걸어나가 출입문을 열고 있었다. 현애는 직업을 잃게 된 걱정도 있고 별난 구경거리에 빠져들었다가 멀뚱 눈을 굴리며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노인이 불렀다. 그녀는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노인 앞으로 다가섰다. 성냥과 휴지통을 가져오너라. 김노인은 아직도 눈을 감은 채로 일렀다. 그의 이른말이 낮고 잔잔했다. 현애는 노인의 얼굴과 그의 무릎 위에 놓여진 계약서를 번갈아 보며 머뭇거렸다. 노인이
성냥과 휴지통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감이 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노인의 두 번째 이름을 바꿔도 그냥 선 자리에서 전 괜찮아요. 신경 쓰시거나 미안해 하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맑은 음성으로 이미 준비를 끝낸 마음을 밝혔다. 너야말로 신경을 쓰지도 미안해하지도 말아라. 천천히 눈을 뜨며 노인은 부드러운 울림소리를 내는 음성으로 말하고 나서 식모를 향해 성냥과 휴지통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지체 없이 식모가 성냥통과 휴지통을 찾아 들고 와서 노인의 손에다 건네주고는 뒷걸음질쳐 나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걸 태우면 위반하게 되잖아요. 계약, 그것도 법인데요. 현애는 성냥통 안으로 넣으려는 노인의 오른손을 싸잡아 막으며 빠르게 말했다. 법, 내 의식 속에서 이미 잘못되어 있다고 인식돼 있는 일을 계약서, 법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말을 끊고 현애의 손을 떼어 옮겨놓듯 밀어낸 노인은 성냥불을 켜 계약서에 붙이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아들 며느리 누구도 애비호 가장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내가 형식적 자격을 내세워 애비 가장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이른 권위를 찾을 것이며 가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혼자 소리 같은 말이 끝났을 때 계약서를 사른 불꽃도 꺼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983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